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컨텐츠 없이 운동일지 영상 위주로 올리는 계정이라 조회수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오는 질문들을 가능한 전부 답글을 달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댓글만으로는 깊이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대표적인 질문들에는 하나씩 의견을 영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길게 운동을 해오면서 운동이라는 것이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훈련해온 방식, 운동 목적, 생활 환경 등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좋은 효율을 가지는 방법들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 답변이나 영상도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스스로의 훈련 경험이 쌓이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주저리 깁니다. 결론만 딱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슬라이드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제가 1년 6개월 이상 유지 중인 훈련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왜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었는지 천천히 풀어서 각자 개개인에 맞는 훈련 방식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스트렝스 훈련은 기본적으로 상체와 하체, 상하 분할의 이분할 훈련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체의 근육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피로도도 높아서 그런지 종목도 쪼개고 볼륨과 빈도도 조금 적게 하면서 피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밀리터리 프레스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월수금은 밀리터리 프레스를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월금, 가능한 주 2회 또는 한 번을 생략해서 주 1회로 가져가려 합니다. 가끔 상황에 따라 3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훈련하게 된 것은 이제 경험적인 것인데 주 2회에서 3회 벤치프레스 루틴을 가져갈 때는 수행 능력이 정체되거나 저하된 것이 길게 유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토는 하체를 묶어놨고 화요일에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목요일에는 프론트 스쿼트가 메인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하체 후면부와 상체 후면 일부, 프론트 스쿼트는 하체 전면을 대표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플러스 힘 역도를 넣어놨는데 이는 주로 한 세트 정도 DM 세트만 하는 것이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경우 바벨을 띄우는 구간에서의 피로도가 너무 커서 고반복이나 고볼륨 훈련을 하는 경우에 생활에 여파가 미치는 것이 매우 커서 대신 바닥 구간에서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올리는 힘 역도의 비중을 높이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후로 오히려 데드리프트가 어느 정도 많이 중량이 되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루틴입니다. 프론트 스쿼트를 주로 하는 이유는 상체의 각이 크게 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하체 전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상체 각이 무너지는 경우 제 경험으로는 프론트 스쿼트는 아예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련을 계획해 놓더라도 사실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업무나 일상으로 인해서 루틴이 비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이런 공백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스페어로 보강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날입니다. 또한 일요일이라는 휴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회복의 기간이 더 길어서 이제 더 많은 회복이 필요한 대사부하가 높은 고볼륨 훈련이나 고립 운동을 넣고 컨디셔닝을 한 후에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올리는 일지를 보면 이렇게 스트렝스 훈련과 메인 훈련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실제 훈련의 시간은 보조 훈련과 지구력 훈련이 최소 1대1 또는 보조 훈련이 더 많은 경우가 잦습니다. 데일리 맥스를 가능한 자주 가는 훈련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렝스 훈련의 볼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체의 경우에는 후면부 운동 볼륨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머신을 많이 이용합니다. 바벨로나 펜들레일로 등도 좀 더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파워렉을 차지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워렉이나 슬링렉을 잡고 하는 것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너무 눈치가 보여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체 보조 훈련의 주요 운동은 다들 많이 하는 랩풀다운, 특히 요즘에는 랩풀다운을 수행할 때 척추 근처에 있는 등 근육의 시작점으로부터 수축을 통제하는 것에 집중해서 제한적인 가동 범위로 주로 하고 있고 다양한 그립 넓이나 종류를 활용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티드 로우도 하고 있고 케이블을 이용해서 스탠딩 상태로 당기고 이때 한 발을 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코어 협응력을 높이는 방식으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일명 사레레를 포함한 레이즈 운동도 종종 들어가는데 가능한 저중량 고반복으로 들어가고 고볼륨 훈련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좀 더 오래 걸려서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휴식을 앞둔 시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체는 본 운동에서 특히 고반복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하루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200kg 100개 같은 무식한 방법도 시도해 봤을 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고반복 운동을 매우 좋아하긴 하는데, 피로가 높은 운동에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고반복 훈련으로 하는 것이 효율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글을 보고 고반복의 빈도를 제한한 이후로 정체기를 크게 뚫었던 경험이 있어서 하체 고반복 훈련은 특히 대부분 머신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그 컬과 레그 익스텐션은 둘 다 하체를 할 때 항상 보조 훈련으로 넣긴 하는데, 아무래도 후면을 하는 화요일에 데드리프트 후에 주로 이제 레그 컬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볼륨을 다른 날보다 좀 더 높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프론트 스쿼트를 한 이후에 부족한 볼륨을 채우기 위해 고볼륨으로 많이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운동은 주로 데드버그, 행잉 레그 레이즈, 크런치를 주로 하는데, 교정 PT를 지금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받고 있어서 그때 배운 것에 따라서 동작의 변형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러한 변형 동작은 그때그때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크런치를 할 때 다리랑 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크런치를 수행하는 등으로 조금씩 자세를 변경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을 할 때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는 순서와 각 순서별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헬스장에 가게 되면 워밍업을 합니다. 추운 날이나 피로가 많이 쌓인 날에는 유산소를 5분 정도 하고 시작하기도 하는데, 제가 운동하는 센터가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적당히 따뜻해지면 그날 스트렝스 메인 훈련을 빈 바벨부터 시작합니다. 해내만의 크기의 원리에 따라서 가장 힘이 넘치는 훈련 초반부에 가능한 고중량 훈련을 넣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워밍업 세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빈 바벨에서부터 한쪽에 15kg씩 올리면서 딱 1회,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3회 정도까지 반복하면서 계속 무게를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1RM의 85% 정도의 무게가 되면 그때부터는 영상을 찍고 속도를 보면서 그날의 수행 능력이 적절한지 점검합니다. 이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날 훈련에서 하는 중량 중 최대 중량에 해당하는 데일리 맥스 훈련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날 드는 제일 무거운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뒤에서 설명할 운동 자각도 기준으로 9에서 10, 즉 더 이상은 못하겠다 또는 간신히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높은 강도가 아니라면 무게를 다시 한 번 더 올려서 데일리 맥스를 실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일리 맥스 훈련을 완료한 이후에는 천천히 몸 상태를 다시 가벼운 상태로 내려놓기 위한 쿨다운 세트로 백오프 훈련을 진행합니다. 백오프 세트는 고강도, 근비대, 지구력, 다양한 목적을 가지는 반복 수랑 무게로 설정을 하는데, 훈련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각각 개인적으로 가지는 중요도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스트렝스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도와 근비대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하루에 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긴 휴식을 앞두거나 보조 훈련을 할 시간도 없는 경우, 이럴 때만 해당을 하고, 보통은 하루에 한 가지 목적에 맞춰서 백오프 세트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데일리 맥스 후에 고강도 훈련이 가능한 컨디션이라고 하면 90% 이상의 중량 3 곱하기 3 세트 같은 것을 들어갑니다. 반면 해당하는 주에 이미 고강도 훈련 백오프 세트가 들어갔다면 근비대나 지구력을 취사적으로 선택하고 주로 근비대를 고릅니다. 근비대를 고르게 되면 8에서 12회 정도가 가능한 무게로 보통 최대 3세트 정도까지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구력 훈련을 하게 된다면 주로 15에서 20회 또는 가끔은 그 이상의 반복이 가능한 무게로 세트 수는 최대 3세트 정도까지 수행합니다. 이런 훈련 중에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 3회가 항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훈련이 한 주일 내에 매우 전부 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빈도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 세트만 백오프로 들어가거나 데일리 맥스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조 훈련의 볼륨 비중이 매우 크게 들어가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백오프까지 끝내고 나면 앞에서 언급한 보조 훈련과 트레드밀 또는 일리프티컬을 통해서 하는 유산소 운동을 진행합니다. 훈련 방식은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정 훈련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지금 이런 훈련 방식이 지켜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막상 훈련하면서 마음대로 하게 되는 날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련의 핵심은 아무래도 데일리 맥스의 중량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랑 백오프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데일리 맥스는 기본적으로 운동 자각도를 기준으로 RPE 9에서 10 정도가 되는 중량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RPE는 심리적인 강도기 때문에 정량적인 단어를 많이 갖다 붙이더라도 사실은 정성적인 개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RM의 80에서 85%의
무게를 들게 되는 웜업 세트에서 바벨의 속도를 확인합니다. 이때 조금의 그라인딩이 있거나 속도가 느려진다면 그날은 디로딩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강도를 크게 내리고 볼륨 훈련을 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점검 세트에서 속도가 빠르고 바벨의 움직임에 막힘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증량을 하면서 무게를 올리기도 합니다. 백오프 훈련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방식인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중요도는 제 기준으로 이제 근력과 근비대, 근지구력 순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균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쌓여진 운동 일지를 보면서 한쪽으로 어떤 훈련이 편중되게 되면은 다른 요인들을 만족을 하도록 밸런스가 맞춰지도록 루틴을 바꾸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감각에 의존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 방식이고 경험을 필요로 하는 방식이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서 재밌게 그리고 이제 정책이 없이 훈련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구상하게 된 배경이 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들로 익숙한 개념이 되셨겠지만 중요한 만큼 다시 짚어보면 훈련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추리라고 하면 빈도와 볼륨 그리고 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빈도입니다. 동일한 부위를 얼마나 자주 훈련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결국 빈도와 볼륨, 강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하를 회복하는 그 관계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조금 뒤쪽에서 다시 다뤄보려고 하고 지금은 제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고빈도 훈련을 선호하고 수년째 2분할에 해당하는 상하 분할로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운동하는 것 자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주 하고 싶고 연구실과 자취방 그리고 헬스장까지의 거리가 전부 도보로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헬스장 접근에 매우 용이한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빈도 훈련을 하는 것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고빈도 훈련, 특히 상하 분할을 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스트렝스 훈련과 근비대의 상관관계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먼저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촉진됩니다. 이는 혈장의 아미노산 농도, 특히 류신의 농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항상 필수 아미노산, 특히 류신의 비율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먹고 있는 유청 단백질은 애초에 류신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WPI, WPH 같은 고가의 단백질이나 류신 단독 성분을 섭취하는 이유도 소화나 흡수 속도를 높여서 이러한 류신의 농도를 빠르게 높이기 위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서 소화 문제가 없다면 가성비가 높은 WPC 유청 단백질이 제일 무난합니다. 잠깐 바깥쪽으로 샜는데 원론으로 돌아가면 스트렝스 훈련을 적정 강도로 하게 되면 이러한 단백질 섭취를 통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의 민감도와 합성 속도의 상승치가 더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먹어도 중량 훈련을 제대로 한 다음에 먹으면 근육이 더 빠르게 합성된다는 것인데 이때 이렇게 훈련을 통한 상승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이 2에서 3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중 특히 더 높게 민감도가 유지되는 것은 하루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하 분할 루틴은 이러한 민감도가 항상 높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 다만 근육의 단백질 합성 관련 연구가 애초에 단기 속도에 대해서만 연구가 대부분 진행되었고 장기간의 관찰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상하 분할 이외의 방식에서도 더 효율적인 그 결과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할 방식은 그냥 제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근육의 단백질 합성과 관련돼서 흔히 나오는 얘기가 기회의 창인데 기회의 창은 있으면서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동일한 단백질 섭취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는 시간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기회의 창은 맞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막 운동하고 나서 한두 시간 단위 내에서 급격하게 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 강박증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운동 직후에는 이온 음료나 아니면 빵 같은 적당한 당류, 탄수화물 같은 것을 먹는 것이 컨디션 회복에도 좋고 그 다음날 훈련의 수행력을 유지하기에도 좋다고 판단해서 훈련 직후에는 탄수화물을 훨씬 더 챙기는 편입니다. 다음은 볼륨에 관한 내용입니다. 볼륨은 쉽게 생각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할 때는 무게 곱하기 횟수 곱하기 세트의 합으로 정의가 되고 이 값이 높을수록 훈련의 볼륨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훈련 볼륨과 근비대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논문들이 다수 있는데
또 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기도 했지만 이게 항상 볼륨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동일한 강도에서 볼륨이 높은 것이 근비대를 촉진하는 결과는 많았지만 이러한 그 볼륨을 중시할 때도 어느 정도의 이상의 강도가 항상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봉으로 벤치프레스를 100회 하는 것이랑 100kg 벤치프레스를 5회 4세트 하는 것이랑은 단순하게 볼륨을 계산했을 땐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훈련이 동일한 근비대를 불러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볼륨은 고전적인 그 근비대 이론에서는 대사 부하 그리고 미세 손상과 연관이 있는데, 대사 부하는 이제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일반적인 허용 범위 이상으로 써서 그 특정 부위나 근육에 대사 피로 물질이 쌓이게 하는 것이고, 미세 손상은 운동의 네거티브 과정에서 이제 통제를 통해서 근섬유에 작은 상처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볼륨과 미세 손상 또는 대사 부하가 1대1로 대응되는 개념은 절대 아니지만, 주로 볼륨 훈련을 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만족시키는 훈련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같이 묶어뒀습니다. 볼륨 훈련은 주로 이제 적지 않은 반복수와 여러 세트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볼륨 훈련을 수행할 때 휴식 시간을 제한하면서 실패 지점을 한두 개 정도 남기는 고강도로 여러 세트를 구성하게 되면 높은 대사 피로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적정 반복이 가능한 무게에서 네거티브 과정의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수축력보다 외력이 더 강한 상태의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미세한 손상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실제로 근비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그 연구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앞에서 많은 이들이 행해왔고 효과를 봤다고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저 또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과정에서 이제 그 바벨이나 어떤 머신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거는 그 자체로 스트렝스 훈련의 기술적인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대사 부하를 쌓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노폐물 처리 능력 같은 것들은 결국 신체 회복력을 높여서 평소의 훈련의 볼륨과 강도를 좀 더 높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훈련들은 전부 다 회복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이 유지되어야 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훈련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보이는 RP나 RIR 기반 훈련 방식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훈련의 기본적인 요소인 과부하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날그날의 수행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운동 자각도 RP, Rated Perceived Exertion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본인이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그 세트를 마쳤을 때 실패를 했는지, 또는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만큼 정확하게 한 개까지 했는지, 또는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때 정도로 여유가 있을 때 그만했는지, 또는 아예 여러 번 더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을 때 그만했는지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높은 강도의 훈련이 성장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상승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런 호르몬의 상승이 진짜로 근비대까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조금은 빈약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운동은 자각도의 정의가 의미하듯이 RPE 10에 가까워지면 한계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부하라고는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지표는 주로 3에서 5RM, 높아도 10RM 정도까지의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40개를 할 수 있을 때 38개만 했다고 하면 그 강도는 사실 실패 지점의 강도랑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3에서 5RM 이하에서는 그날의 컨디션을 관리하기에 매우 유용한 지표입니다. RPE 10 이상의 실패 지점 또는 RPE 10의 한계 지점에 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세트에서의 수행 능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벤치프레스 190kg을 목표하는 훈련 과정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세트에 무게를 내려서 하더라도 170kg도 쉽게 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패 지점을 가게 되면 그날의 이제 훈련 볼륨이나 전체적인 세트의 강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RPE를 가지는 훈련 세트는 꼭 필요합니다. 본인의 역량을 체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과부하의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현명하게 본인의 회복 능력을 잘 판단하면서 적정 수준의 RPE와 훈련을 섞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저는 데일리맥스 후에 백오프나 보조 훈련으로 이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도는 고전적인 근비대 요소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장력 또는 이제 근육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긴장하고 크게 연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섬유에 큰 힘이 가해지는 것이
근육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큰 긴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 그리고 3에서 5RM 정도의 중량에서 만족하기에 용이합니다. 주저리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종합해보면은 정리를 해서 종합해보면 빈도도 높게 하고 강도도 높게 하고 볼륨도 높게 하면 근비대도 다 만족을 하면서 기술적인 훈련도 할 수 있고 높은 운동 단위도 모집이 되니까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날 그리고 한 주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중량 고반복과 같은 말인데 고반복을 할 수 있는 중량은 이미 그 사람에게 고중량의 중량이 아닙니다. 더 높게 중량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고빈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볼륨이랑 강도와 저빈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볼륨이랑 강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볼륨하고 강도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벤치프레스 100kg이 1RM인 사람이 95kg으로 5세트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벤치프레스 중량은 다루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하게 되고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70kg 정도의 무게로 다루게 된다 그러면 10개 이상 다루는 세트를 여러 세트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고강도 중에 실패 지점을 겪으면 그날 수행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하고 강도 또한 취사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저는 고빈도를 고정해 놓고 데일리 맥스를 하면서 고강도 또한 항상 고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볼륨이 피로도에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 머신이나 보조 훈련을 이용한 보조 훈련의 비중을 높이는 훈련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도의 설정과 강도의 관점에서 초보자랑 상급자도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벤치프레스 50kg을 하는 초보자는 40kg을 가지고도 충분히 높은 강도를 뽑아낼 수 있는데 반면 150kg을 할 수 있는 상급자는 130kg에서 140kg 정도는 해야 높은 강도를 뽑아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후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피로를 가집니다. 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역치 자체가 피로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높아진 상급자들은 강도랑 볼륨 그리고 빈도를 설정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회복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복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또 꾸준히 지구력 훈련과 고볼륨 훈련으로 컨디셔닝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보디빌딩 선수들 중에서는 오분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훈련 과정에서 대사 부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그 대사 피로 물질들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월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부위에서 해당하는 역치까지 그런 훈련을 수행하려면 그 볼륨이 2분할 빈도에서 회복하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5분할로 훈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어쩌면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운동 단위를 쓰는 고강도 훈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하기 때문에 볼륨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기에 높은 빈도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요. 스테로이드와 내추럴의 관점도 여기서 언급이 종종 되는 부분인데 대사 부하에 대한 회복 능력은 당연히 약물 사용자가 높기 때문에 빈도보다는 강도와 볼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분할을 훈련을 하는 올드스쿨 보디빌더가 스테로이드 사용자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고빈도, 고강도, 고볼륨은 말 자체가 모순이고 그것이 가능하면 취사 선택을 통해서 한 요소를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급자들은 과부하를 만족하기 위한 역치가 높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는 특정 요소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러한 집중되는 요소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주기화 훈련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다음은 강도의 키워드인 실패 지점입니다. 실패 지점에 대한 조언은 크게 나뉘는데 실패 지점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해라. 실패 지점까지 가도 괜찮다. 실패 지점 근처까지만 가라. 실패 지점을 가능한 피해라. 이러한 다양한 큐잉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서로 모순인 것 같은데 사실 대상을 특정해 놓고 보면 다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특히 초보자에게 많이 적용되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실패 지점은 자세가 틀어지고 온몸을 비비 꼬면서 그렇게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폼으로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때를 실패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을 잘못 잡으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초보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초보자의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부하가 본인의 회복력 대비 낮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패 지점까지 가거나 실패 지점을 종종 가는 정도로 높은 강도의 훈련을 하더라도 정체기 없이 빠른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저런 큐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상급자들은 강도는 높여야 되지만 실패 지점을 가버리게 되면 수행력이 떨어져서 볼륨을 못 채우기가 십상이라서 적당히 타협해서 실패 지점 근처까지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패 지점과 거리가 먼 훈련으로 볼륨을 채우다가 마지막 세트 정도에만 실패 지점 근처까지 가서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추가하라고도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이 방식을 반대로 뒤집어서 첫 세트에만 강도를 높이고 후에 볼륨을 머신이나 보조훈련 그리고 백오프 세트 등등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실패 지점만 놓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미 흔히 알려진 40년 이상 된 RIR, Rest in Repetition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RIR2라고 하면 그 세트에서 2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때 세트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는 적정한 강도와 고볼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P랑 동일한 척도인데 그냥 방향만 반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억하기도 쉽고 써먹기도 쉽습니다. RIR을 이 정도로 유지하다가 마지막 세트는 RIR 0까지 도달하게 되면 강도와 볼륨을 둘 다 어느 정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적정 훈련 볼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게 결국 볼륨을 높여야 된다. 강도를 높여야 된다. 종합해보면 높은 강도의 세트도 일부 가져가면서 높은 볼륨을 유지해야 되고 볼륨 세트의 강도도 어느 정도 이상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볼륨은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고찰한 것이 이스라텔 박사의 그 MRV, 최대 회복 가능 볼륨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다루기도 했고 직접 다루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결론으로만 가겠습니다. 최대 회복 가능 볼륨은 이제 여러 시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때 최대 회복 가능 볼륨을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지표는 수행 능력의 저하입니다. 빈도, 볼륨, 강도를 어떻게 설정했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동일한 훈련이 반복된다고 하면 다음 사이클에 동일한 훈련이 돌아왔을 때 수행 능력은 최소 유지되거나 상승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는 체중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정도로 어느 정도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체중이 감소하는 다이어트 기간에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기적으로 일지를 써서 수행 능력의 변화를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도를 높여볼 수도 있고 감소한다면 강도와 볼륨 빈도를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스트렝스와 컨디셔닝입니다. 스트렝스 훈련을 구상하면서 앞의 과정을 통해 볼륨과 강도 사이에 있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잘 넘나들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떠나서 애초에 최대로 회복 가능한 볼륨 자체를 증가시킬 수는 없을까? 이것은 이제 스트렝스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따라오면서 고민해야 되는 컨디셔닝입니다. 유산소가 될 수도 있고 근지구력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몸의 대사활동과 관련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훈련이 될 수도 있는데 회복이 가능한 훈련 볼륨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따로 떼어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시즌을 아예 나누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제 방식은 이를 어느 정도 가져가기 위해서 백오프 세트에서 강도와 근비대, 지구력을 나누고 취사적으로 훈련해 유산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정리한 운동 순서에서 특이한 부분이 운동 초반부에 데일리 맥스를 가져가는 것인데 지금은 꽤나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 같은 헤네만의 크기의 원리와 근육의 수축에 사용된 에너지의 종류 때문에 가능한 초반부에 그리고 데일리 맥스를 그리고 고강도 훈련을 가져갑니다. 크기의 원리는 운동 단위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순서대로 동원된다는 내용인데 쉽게 생각하면 약한 힘을 쓰는 부분에서부터 큰 힘을 쓰는 순서로 근섬유가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복근의 몇몇 세포 이런 것들에서 반대 사례가 발견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보편적으로는 잘 맞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크기의 원리가 나타내는 뜻이 스트렝스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리를 해보면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속근까지 모두 다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강도가 낮아지게 되면 속근을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이때 속근은 주로 큰 운동 단위에 해당하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큰 힘을 내지만 빠르게 소진이 되는 ATP를 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스트렝스를 높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에 훈련 초반부에
최대한 높은 강도의 훈련을 몰아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렝스 훈련의 보조제인 크레아틴이 이러한 ATP의 회복 속도를 높여서 고강도 훈련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카페인을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안정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보조 성분입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끊었다가 최근 크레아틴을 다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비대와 관련된 질문을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그래도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질문이 근비대를 위한 최적의 반복수, 일명 매직 넘버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런 매직 넘버가 실제로 미국 스포츠의학회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많은 이들이 이런 문구를 활용할 때 그 앞에 적혀 있는 초중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8에서 12회는 앞에서 언급한 미세 손상이나 대사부와 같은 요인을 만족하는 훈련을 하기도 쉽고, 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통제가 가능한 중량이면서 볼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반복수이기 때문에 근비대를 위한 훈련에 보편적으로 권하기 좋은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앞에 다룬 내용을 기반해 본다면 이 문장이 이제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8개에서 12개의 횟수를 마쳤을 때 어느 정도의 RP 또는 RIR을 가질 것인가, 1개에서 2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휴식 시간도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서 대사 부하랑 손상을 높이면서 한 세트에 8개에서 12개를 가져간다면 이는 이제 보편적으로 권하기 매우 좋은 훈련이 맞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강도로 또는 긴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매직 넘버라고 하는 8번에서 12번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변화가 매우 느리겠죠.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종종 언급한 휴식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트 간에는 도대체 얼마나 쉬어야 할까? 저도 이제 운동을 처음 접했을 때 초기에 PT를 받을 때 담당 트레이너가 1분 30초 이하로 쉬어라, 가능한 1분 이하로 쉬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휴식 시간에 대해서 푸시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매우 힘들고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수업을 이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휴식 시간을 제한해서 대사 부하랑 피로를 높이기 위한 방식인데, 당연히 이러한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용하고 고볼륨을 이제 통해서 회복 능력과 에너지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필히 이제 고려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머신 운동을 하거나 고립 운동을 시행을 할 때는 휴식 시간을 칼같이 재면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은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제한을 하고요. 반면 스트렝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최소 3분의 휴식 또는 5분 정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앞에서 말한 큰 운동 단위에 사용되는 ATP 에너지의 회복 시간에 맞춰집니다. ATP는 8에서 10초 만에 빠르게 소진되는 주제에 90에서 95% 정도까지 회복되는데 3분, 95에서 98% 회복되는데 5분이나 걸립니다. 따라서 ATP가 최고로 충만해야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3분 또는 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필요한 시간은 훈련을 통해 ATP가 고갈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훈련 시간을 무한정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도 머신이나 고립 운동을 조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은 훈련 종류나 목적에 알맞게 그거에 적합한 휴식 시간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지식을 통해서 스트렝스 훈련의 대중적인 형태인 5 곱하기 5 훈련을 살펴보겠습니다. 5 곱하기 5는 주로 1RM의 70에서 80% 정도의 중량으로 5회 5세트를 실시하는 스트렝스 및 근비대 훈련 방식입니다. 5 곱하기 5를 성공하면 무게를 일정 단위, 1.25kg나 2.5kg, 5kg 등등 이렇게 조금씩 증량을 하면서 5 곱하기 5가 실패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렇게 실패했을 때 디로딩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올라가는 방식이 고전적인 스트롱 리프트 방식인데, 이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최대 회복 가능 볼륨 MRV를 평가하기에 굉장히 무난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 방식은 기본적으로 RP나 1RM 대비 무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높은 강도의 스트렝스 훈련도 아니고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기에 매우 높은 그런 고볼륨의 훈련도 아닌 애매한 훈련입니다. 사실 애매하다는 거랑 적절하다는 것이 스트렝스 훈련에서는 한 끗 차이일 수도 있는데, 무게를 잘 설정한다면 그리고 중급자 정도까지라고 하면 큰 정체 없이 근비대와 근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좋은 훈련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각각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곱하기5 훈련 전에 데일리 맥스를 한 후에 본 훈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5곱하기5 루틴을 돌리는 과정에서 3곱하기3 같은 고강도 훈련을 종종 넣는 방식으로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5곱하기5 훈련의 빈도는 애초에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이라 애초에 다른 논지인데 5곱하기5 훈련을 각 종목별로 격일로 하면서 올리는 방식도 있고 다른 종목하고 섞어서 주당 1, 2회 들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5 곱하기 5를 스트렝스 목적으로 할 때 이제 적정한 강도, 중량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살펴봤을 때는 7에서 8RM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7에서 8RM 정도가 되면 첫 세트는 RPE 7에서 8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가 마지막 세트에서는 RPE 9에서 10, 심한 경우에는 실패할 정도로 고강도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굳이 5 곱하기 5라고 하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초반부 세트에서 횟수를 높여서 고강도 세트로 7에서 8RM 맥스를 가고 후반부 세트에서 개수를 내려서 강도를 낮추면서 다시 볼륨을 높이는 등으로 폼 자체를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정리한 빈도, 볼륨, 강도를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익숙해지고 경험적으로 본인의 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제 훈련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장점은 일단 1RM을 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재밌습니다. 일주일에 6번 고강도로 본인의 최대 수행 능력에 가까운 세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런 세트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나의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오프 세트의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훈련을 능동적으로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쯤 농담이지만 이제 내가 3대 700을 든다라고 하는데 누가 보여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월요일, 화요일 그냥 나와라고 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피크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죠. 단점도 꽤 있습니다. 애초에 데일리 맥스의 설정, 그리고 백오프의 설정 자체가 좋게 말하면 능동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 맘대로 또는 중구난방입니다. 실제로 데일리 맥스에서 실패 지점을 가서 그라인딩을 걸리거나 하게 되면 그날의 훈련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데일리 맥스의 무게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RP나 바벨의 속도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입니다. 두 번째로 피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램맥스 대비 1RM의 무게가 굉장히 낮습니다. 램맥스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저는 항상 제 1RM보다 훨씬 무거운 추정치의 무게가 나옵니다. 파워리프팅 대회나 스트렝스 리프팅 대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특정 피킹 구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피킹 훈련이 대회에 맞춰서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이 질문을 받았던 벤치프레스 중량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훈련을 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의 지식과 경험들을 이용해서 제가 만약에 벤치프레스의 중량을 높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훈련할 프로그램을 구상해 봤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구상에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빈도랑 약점 구간입니다. 벤치프레스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벤치프레스의 빈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벤치프레스의 빈도를 주 3회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동작 수행에 걸리는 약점 구간을 체크할 것입니다. 락아웃 구간에서 실패가 발생하는지, 바닥 구간에서 깔리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벨이 급격하게 느려지는 구간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한 바퀴를 돌고 난 후 휴식을 가진 후에 하는 첫 번째 훈련은 당연히 고강도로 가져갑니다. 당연히 잘 쉬고 왔으니까 힘이 넘칠 것이고 넘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프로그램의 강도가 너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프로그램의 강도와 볼륨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훈련이 잘 되었다고 가정하고 당연히 이제 피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워밍업 후에 데일리 맥스까지 갑니다. 훈련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기존 기록에서 RP 10 이하에서 성공을 할 것이고 이때 만약에 기존 기록이 RP 8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바로 그때 증량을 통해서 기록 갱신을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하거나 웜업 중량에서 강도가 너무 높다면 디로딩의 필요성을 생각을 하고 그날의 훈련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바꿀 것이고요. 그 다음 데일리 맥스 후에 하는 백오프 세트 또한 고강도로 가져갈 것입니다. 증량 자체가 목적이면 고중량을 다루는 기술적인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3RM 이하의 3세트 또는 RP9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무게의 싱글 세트를 여러 번 가져가는 방식으로 고강도를 채울 것이고
이러고 나면 피로감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는데 반면 훈련 볼륨이 매우 적은 상태가 됩니다. 이는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가슴에 보조 훈련을 넣는 것으로 보완을 할 것이고 그 후에 가슴 근육의 기량근에 해당하는 등 근육 위주의 볼륨 훈련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훈련에서는 첫 번째 훈련의 반동이 크게 올 확률이 높습니다. 고강도 1RM 세트에서 RP 9 이상을 여러 세트를 하고 볼륨까지 넣었는데 그게 다 회복이 된다고 하면 애초에 설정한 1RM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시 시도를 해서 1RM을 갱신해도 됩니다. 따라서 데일리 맥스를 시도하되 평소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잘 되면 그대로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컨디션이 크게 저하가 됐다면 데일리 맥스를 생략을 하고 3에서 5회 정도를 마칠 때 RP9가 나올 수 있는 무게를 적당하게 설정을 해서 그날의 최대 중량으로 하고 백오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20RM 이상 매우 고반복으로 할 수 있는 지구력 훈련을 한 세트 하고 유산소나 다른 종류의 지구력 훈련으로 컨디셔닝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중간 강도 훈련 겸 볼륨 훈련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정된 데일리 맥스는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고 이번에는 약한 강도의 훈련을 한번 거치고 왔기 때문에 수행력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야 합니다. 이후에 백오프로 5 곱하기 5를 써놓은 것도 5 곱하기 5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강도와 적정한 볼륨의 훈련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써놓은 것이고 앞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5 곱하기 5 훈련 자체를 변형해서 수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벨 궤적을 보면서 판단을 해온 약점 구간 보강에 필요한 바닥 구간의 정지 벤치나 상단의 핀 벤치 등을 이용을 해서 구간 반복을 하고 보조 근육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고볼륨으로 가져가서 푹 쉰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강도 훈련으로 돌아가서 수행을 합니다. 훈련 추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영상을 굳이 길게 주저리주저리 하는 걸 다 보셨다면 알겠지만 저는 프로그램 추천이 없습니다. 그냥 개개인에 맞춰진 자신만의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화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앞서서 언급한 볼륨, 빈도, 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프로그램들 북이나 가이드를 살펴보게 되면 항상 각각의 대상이랑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금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스트렝스 훈련에서 피킹을 위한 것인지, 초보자나 중급자를 위한 것인지, 상급자를 위한 것인지,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를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본인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프로그램 대부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들러, 불가리안 등등 다 구조를 보면 제가 해봤던 훈련들이랑 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 구성 자체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알고리즘을 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급하게 노출이나 조회수가 올라가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여태까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답을 달아봤는데 쉽지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중으로 끝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런지 이제 완성도도 조금 떨어지고 내용의 두서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질문이나 주요한 내용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하면 틈틈이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걸 이제 좀 보편적인 대답이나 아니면 이제 경험적인 거에 기반으로 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재미없고 긴 주저리 긴 내용들을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